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사실이 공공연하게 공유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멈춰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판단의 출발점은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결론이 이미 수차례 내부 검토를 통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손대는 순간 한국 공군의 전투기 무장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존재했습니다. 과거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은 미국 체계에 깊이 묶여 있었습니다. F-16을 비롯한 기존 기종들은 무장 통합부터 헬멧 조준 장비,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데이터 링크까지 모두 미국 표준에 맞춰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탑재하려면 단순히 미사일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준 체계와 발사 논리, 교전 알고리즘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했고, 이는 곧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내부 판단은 2000년대 중반 국방과학연구소의 검토 문건에서도 확인됩니다. 해당 검토에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기술적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미군 표준무장과 중복될 경우 외교적 마찰과 운용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기술이 아니라 동맹 관리와 수출 통제가 핵심 변수였던 셈입니다. 해외 방산업계 역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는 순간 전투기 무장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KF-21이라는 독자 플랫폼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카드를 의도적으로 봉인해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발 지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보류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더 이상 최고 속도나 레이더 출력만을 핵심 지표로 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가장 주목받은 지표는 전투기 한 대가 실제 전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가동률과 그 가동률을 결정하는 무장 조달 안정성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 분석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출격 차질의 약 30%는 기체 결함이 아니라 미사일 재고 부족이나 판매국의 승인 지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수치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좁히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근접 공중전에서 사용되는 미사일은 교전 빈도가 높고 소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시 기준 보유량이 평시 대비 5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신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계기는 무기 성능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개발 착수 시점과 범위 자체가 주목 대상이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이 추진 중인 KF-21 무장 자립 계획을 언급하며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까지 체계 종합 단계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눈에 띄게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플랫폼 제작국을 넘어 무장 공급망까지 통제하려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최대 사거리나 속도가 아니라 사업 규모와 개발 범위였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 개발에는 적외선 영상 탐색기, 유도 조종 장치, 관성 항법 장치, 구동 장치, 표적 탐지 장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범위를 단일 국가가 통합 개발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미국의 AIM-9X나 유럽의 IRIS-T 역시 다국적 분담 구조를 통해 개발 비용과 리스크를 분산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일 국가 단일 기종을 전제로 이 범위를 묶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투기 운용 개념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수치보다도 표적 재획득 시간과 급기동 한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실제 교전 데이터에 따르면 근접 교전의 70% 이상은 5km 이내에서 발생하며 이 구간에서는 최대 속도보다 센서 반응과 제어 알고리즘의 완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핵심 기술 대부분이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해외가 지적하는 공급망 리스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미사일 자체 성능보다도 해당 성능을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전투지속 능력을 결정합니다. 한국이 오랜 시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미뤄왔던 이유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KF-21은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기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산 무장 통합을 전제로 인터페이스를 열어두었고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전자전 체계 역시 동일한 설계 철학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외산 대체제가 아니라 KF-21 전투 개념의 일부로 기능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착수는 새로운 무기를 하나 더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공중전 운용 생태계를 설계하는 나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뤄졌는지 이해하는 것이 KF-21 전략을 읽는 출발점이 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KF-21을 다시 보면 하나의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업은 무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통제 구조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공군 전력의 가장 큰 제약은 전투기 기체가 아니라 무장과 소프트웨어에 걸린 외부 승인 구조였습니다. 전투기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언제 어떤 무장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는 항상 다른 나라의 결정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미국 체계에 묶인 전투기 무장은 단순한 구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도입할 때마다 수출 승인 절차가 필요했고 운용 중 소프트웨어 수정이나 성능 개량 역시 동일한 통제망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시에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 구조는 즉각적인 제약으로 바뀝니다. 무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승인 절차와 공급 지연 때문에 출격이 늦어지는 사례가 실제 전장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서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근접 공중전 무장은 소모 속도가 빠르고 교전 빈도가 높아 재고 관리가 곧 전투 지속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전시 기준으로는 평시 대비 5배 이상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이 때문에 나옵니다. 외산 무장에 의존할 경우 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제권은 구매국이 아닌 공급국에 있습니다. KF-21 사업이 다른 전투기 도입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KF-21은 처음부터 무장과 기체를 분리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 체계 데이터 링크까지 모두 동일한 개발 로드맵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역시 이 체계 안에 포함됩니다. 이는 무장을 외부 옵션이 아니라 플랫폼의 일부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해외 방산 분석가들이 주목한 것도 이 변화였습니다. KF-21의 성능 수치 자체보다 개발 범위와 통합 방식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실제 전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가동률은 기체 성능보다 무장 공급 안정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분쟁 사례에서 출격 차질의 상당 부분이 무장 재고 부족과 승인 지연에서 발생했다는 분석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KF-21 무장 자립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전투기 운용의 기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한 무기를 쫓는 대신 언제든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고 즉시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는 전쟁을 단기 충돌이 아니라 장기 지속 시나리오로 바라보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장거리 무장은 일부 외교적 제약 속에서도 선택지가 존재하지만 근접 공중전 무장은 실제 교전에서 마지막 순간을 책임지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 무장을 외부 통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공중전의 주도권을 완전히 손에 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KF-21은 이 변화를 기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했습니다. 국산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를 기반으로 센서 융합 구조를 구축했고 여기에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결합될 경우 표적 탐지부터 발사 후 유도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통합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반응 시간과 교전 효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소입니다. 방산업계 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센서 융합 지연이 아주 짧은 시간만 줄어들어도 근접 교전 명중 확률은 2자릿수 비율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수치는 성능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생존성과 직결되는 차이를 만듭니다. 외선 무장을 사용할 경우 이 영역은 항상 공급국과의 협의 대상이 되지만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전적으로 자체 조정이 가능합니다. 결국 KF-21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전투기의 성능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부분 외부에서 정해졌던 이 답을 한국은 스스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KF-21이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전투기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선을 기술 내부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가치는 사거리 숫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장 데이터가 말해주는 핵심은 반응 시간과 기동 한계, 그리고 표적 제획 등 능력입니다. 근접 공중전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판단이 끝나는 영역이며 이 구간에서는 센서와 제어 알고리즘이 곧 생존 확률로 직결됩니다. 서방 군사 통계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공대공 교전의 60에서 70%는 결국 시계 내 교전으로 귀결됐습니다. 장거리 교전이 실패하거나 회피된 이후 마지막 순간에 승부를 가르는 것은 기체의 순간, 기동과 미사일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무장의 대부분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구조적으로 가장 혹독한 요구 조건을 받습니다. 발사 후 짧은 시간 안에 표적을 재획득해야 하고 고각 오프보어 사이트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시선과 센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에 고기동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급선의 능력까지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는 영역이 바로 적외선 영상 탐색기와 유도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는 이 핵심 기술들이 대부분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탐색기 해상도 신호 처리 방식 제어 소프트웨어의 일부까지도 외부 통제망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시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전시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이 통제 구조는 즉각적인 제약으로 작동합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선택한 방식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체계 종합을 중심으로 탐색기, 유도 조종장치, 관성 항법장치, 구동장치까지 전부 하나의 개발 틀 안에 묶었습니다. 이는 개별 부품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전체 흐름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 접근은 시험 환경에서도 차이를 만듭니다.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시험하는 통합 환경이 구축되면 센서 융합 지연과 인터페이스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외산 무장을 통합하던 시절에는 작은 소프트웨어 수정 하나에도 수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는 설계 변경과 시험이 짧은 주기로 반복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근접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표적 재획득 시간입니다. 급기동 상황에서 표적이 센서 시야를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순간 미사일이 얼마나 빠르게 이를 다시 붙잡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방산업계 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연이 아주 짧은 시간만 줄어들어도 명중 확률은 눈에 띄게 상승합니다. 이 영역은 성능표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제 교전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KF-21과 같은 설계 철학으로 개발될 경우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됩니다.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 체계에서 생성된 정보가 동일한 언어로 미사일에 전달되면 표적 탐지부터 발사 후 유도까지의 전체 과정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외산 무장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공중전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소모 속도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교전 빈도가 높아 전시 기준으로 재고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발의 최고 성능이 아니라 필요한 수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산화는 단가 통제와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는 전투 지속 능력을 숫자로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결국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의 핵심은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이 영역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은 KF-21이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공중전 전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선택은 다음 단계에서 더욱 분명한 전략적 의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비교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KF-21에 탑재될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의미는 해외 최고 수준의 무장과 나란히 놓았을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현재 서방권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기준으로 언급되는 무장들은 이미 실전과 대규모 운용을 통해 성능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 무장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기동 성능과 넓은 오프보어 사이트 교전 능력, 그리고 높은 신뢰성입니다. 그러나 이들 무장이 가진 또 하나의 공통점은 기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제약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단독 무장이 아니라 전투기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된 체계입니다. 헬멧 조준 장비, 임무 컴퓨터 센서, 융합 알고리즘, 데이터 링크까지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수정이 필요해지면 해당 국가의 승인과 추가 시험이 요구됩니다. 실제 유럽 전투기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 외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시간이 기체당 수십억 원 단위로 보고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량이나 성능 개선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절차가 반복됩니다. 이는 평시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일 수 있지만 전시나 긴급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KF-21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차별점은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기체와 함께 설계되고 시험되기 때문에 통합 과정 자체가 개발의 일부로 흡수됩니다. 설계 변경과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발 속도뿐 아니라 운용 단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외산 무장의 경우 기체가 바뀌거나 운용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반면 국산 무장은 동일한 플랫폼 안에서 운용 개념에 맞춰
지속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단순히 성능 수치 경쟁에서 끝나는 무장이 아니라 전투기 운용 철학의 일부로 기능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용 구조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교전 빈도가 높아 대량 확보가 필수적인 무장입니다. 초기 획득 비용뿐 아니라 장기 운용 비용이 전체 전력 유지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외산 무장을 사용할 경우 미사일 단가 외에도 통합비용 유지비 승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국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방산업계 분석에 따르면 동일 물량 기준으로 장기 운용 시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외산 대비 최소 20에서 3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전시 지속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국산화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근접 공중전에서는 최고 속도보다 반응 시간과 제어 알고리즘의 완성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KF-21과 동일한 설계 철학으로 개발되는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센서 융합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산 무장을 단순히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운용 환경에 맞게 재정해야 하는 접근입니다. 결국 이 비교는 어느 무장이 더 강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전투기의 전투 방식을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KF-21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성능 수치 경쟁을 넘어 공중전 주도권을 완전히 자국의 손에 쥐려는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이 선택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전략적 효과로 이어지는지는 수출과 연합무장체계 논의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시야를 국내 개발을 넘어 국제무장 생태계로 넓혀야 합니다. KF-21의 전략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에서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무장을 고립된 성과로 만들지 않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타격 무장까지 포함하는 패키지 전략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KF-21은 전투기 한 기종이 아니라 하나의 운용체계로 재정이 됩니다. 해외 방산 분석가들이 주목한 지점은 KF-21이 유럽 방산 기업들과 맺은 협력 방식입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구매나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린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스탠드오프 타격 무장이 KF-21 체계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면서 도입국 입장에서는 무장 인증과 운용 리스크를 동시에 낮출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 패키지 전략의 핵심은 통제권입니다. 전통적인 전투기 도입 구조에서는 기체와 무장이 서로 다른 승인 체계에 묶여 있어 운용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KF-21을 중심으로 한 무장 패키지는 통합 단계부터 운용까지 하나의 로드맵으로 관리됩니다. 이는 도입국이 특정 국가의 승인 절차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이 접근은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예산과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최고가 기종을 선택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KF-21은 기체 가격뿐 아니라 무장 통합 비용과 장기 운용 비용까지 포함한 총소유 비용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는 이 패키지 전략의 마지막 퍼즐에 가깝습니다. 근접 공중전 무장까지 자립이 가능해지면 KF-21은 기체 레이더 임무 컴퓨터 무장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한 나라가 설계한 전투기로 완성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국가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힙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전투기 운용 철학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전시 시나리오에서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장거리 교전 이후 남은 표적을 근접 교전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무장 재고와 반응 속도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즉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는 공중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성능표에 드러나지 않는 전력의 실질적인 무게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수출 대상국의 선택 폭입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 절차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무장 통제 구조 자체가 도입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F-21과 그 무장 패키지는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군사적 실효성을 동시에 원하는 국가들에게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해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KF-21을 둘러싼 무장 전략은 국내 방산산업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무장 국산화는 단가 절감과 공급 안정성뿐 아니라 지속적인 개량과 파생형 개발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기 수출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항공무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을 종합하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하나의 기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KF-21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국제무장 패키지 전략의 핵심 축이며
한국이 전투기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마지막 단계에서 전쟁 시나리오와 실제 운용 능력으로 구체화됩니다. 이제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볼 시점입니다. KF-21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관통하는 핵심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전투기의 속도나 레이더 출력은 첫 교전에서 의미를 갖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가동률과 무장 지속 능력입니다. 이 지점에서 KF-21 전략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장거리 교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거리 교전이 실패하거나 회피된 이후 결국 승부는 근접 공중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도 공대공 교전의 상당수가 시계 내 교전으로 귀결됐고 이때 사용된 무장은 대부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조종사의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반응 속도와 재고, 안정성입니다. KF-21에 탑재될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바로 이 마지막 구간을 책임지는 무장입니다. 외선 무장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체 설계 단계부터 함께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무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 체계와 동일한 설계 언어로 움직이는 무장은 표적 탐지부터 발사 후 유도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습니다. 이 통합 구조는 실제 교전에서 반응 시간을 줄이고 명중 확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전시 상황에서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교전 빈도가 높아 소모 속도가 빠릅니다. 필요한 수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라도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국산화는 단가 통제와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이 위험을 구조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는 전투 지속 능력을 감각이 아니라 숫자로 설계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무장 자립은 한국 공군의 공중전 개념 자체를 바꿉니다. 누구의 승인도 기다리지 않고 누구의 통제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상황에 맞춰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독립이 아니라 작전 독립에 가깝습니다. 전쟁의 양상을 외부 변수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에서도 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 수치 하나보다 전쟁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체계를 가진 국가가 등장했다는 점이 더 큰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KF-21과 그 무장 패키지는 특정 국가의 무기를 조합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운용 개념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KF-21 전략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꽂히는 순간 한국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공중전 성능을 쌓는 단계에서 전쟁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 변화는 단기간에 체감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이는 결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KF-21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함께 완성되는 순간의 진짜 의미